말도 안 돼. 저건 심드렁한 표정으로 삼진당한 상대팀 타자를 약올리는 거잖아. 저렇게 단순한 춤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지? 여기 한국 치어리더의 춤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미국 여기자가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국제경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1851년 창간된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사죠. 아마 한국 분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 신문사일 겁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사이니만큼 저도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자리를 꿈꿨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우연이자 운명 같았어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전 늘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현황과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뉴욕타임즈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죠. 처음엔 그저 경험 삼아 지원한 거였는데 놀랍게도 덜컥 합격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턴 시절 전 세계의 경제 뉴스를 다루면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인턴십이 끝난 후 뉴욕타임즈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미국 경제 뉴스를 다뤘지만 점차 국제 뉴스로 영역을 넓혀갔죠. 앞으로 더 열심히 커리어를 갈고 닦아서 국제경제부 특파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기회가 생각보다 쉽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침부터 사무실이 술렁이더라고요. 동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죠. 궁금해서 물어보니 모두들 한국의 삐끼삐끼 댄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춤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온 동료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봤대요. 뉴욕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편집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삐끼삐끼 댄스 현상이 단순한 춤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는 제게 시선을 고정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당신이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당장 한국으로 가서 이 현상의 근원을 파헤쳐 주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경제 특파원이에요. 춤이나 문화 현상을 다루는 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제 머릿속에 국제경제부 특파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꿈이 번뜩 떠올랐어요. 잠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한국에 가서 이 현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취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해외 특파 경험은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있을 때였어요. 아직 망설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안나가 갑자기 나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게다가 모델 뺨치는 늘씬한 몸매와 170cm가 넘는 큰 키로 사무실에서도 늘 시선을 끌죠.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그녀를 볼 때마다 가끔 열등감을 느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꼭 이겨야 해요. 안나가 손을 들자마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이번에 한국 파견을 놓치면 내가 안나보다 커리어에서 크게 밀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혹시 내가 뭔가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건이 아니에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예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안나에게 뺏길 수는 없었어요. 이번 한 번의 결정이 저희 커리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반사적으로 입이 떨어졌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에 저조차도 놀랐답니다. 편집장님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좋아요. 레이첼, 이번 취재가 당신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다려온 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들이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유튜브로 삐끼삐끼 댄스 영상을 찾아봤죠. 그런데 이게 웬거려? 솔직히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무심한 듯 엄지손가락을 들고 몸을 살짝 흔드는 게 전부였거든요. 이 단순한 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국의 치어리딩 문화와 너무나 달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치어리딩은 스포츠, 특히 미식축구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1880년대부터 이어온 오랜 전통이 있죠. 미국 치어리더들은 관중들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팀을 응원하며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해요. 복잡한 안무에 아크로바틱 텀블링까지 섞인 고난도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전문성도 대단해요. 대학이나 프로팀 치어리더가 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선발 후에도 끊임없이 훈련받아요. 그런데 이 삐끼삐끼 댄스는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이 단순한 동작은 자신의 팀 투수가 삼진 아웃을 잡았을 때 상대팀을 약 올리는 의도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팀을 응원하려는 파워풀한 미국 치어리딩도 아니고 상대팀을 약 올리는 의도로 만든 춤이 뭐라고 전 세계가 열광한다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어떻게 이 춤을 경제적, 문화적 의미로 해석해서 기사를 쓸까 생각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일단 한국에 가서 뉴욕타임즈 한국 주재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듯 하면서도 기사 작성에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은 한국 땅과 인천공항은 예상외로 넓고 쾌적했죠. 사람들은 마치 시간과 경주라도 하듯 빠르게 움직였고 대부분이 걸어가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걸으면서도 휴대폰을 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밍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메시지가 왔어요. 공항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된 모양이었죠.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AI 안내 로봇에게 문의해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실제로 로봇 하나가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항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한국이 IT 선진국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 그 의미가 실감났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AI 로봇이 제 필요를 먼저 알아챈 거예요. 급하게 한국에 온 탓에 환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다가와 환전소에 대해 안내하려는 듯했어요. 제 표정과 행동을 분석이라도 한 건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저기 환전소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환전소는 3층 출국장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앞서갔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에 감탄하며 환전을 끝내고 나니 문득 일 생각이 났어요. 일단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뉴욕타임즈 한국 주재원인 제시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시카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시카와 저는 뉴욕 본사에서 다른 팀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치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서 어렴풋이 서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시카가 반갑게 맞아주겠다고 했던 게 떠올랐죠. 비록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낯선 나라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난다는 생각에 확실히 안도감이 들었어요. 통화하면서 제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자 제시카는 웃으며 이해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했죠. 일단 실제 댄스의 열기를 직접 보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 야구장에 가자고 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한껏 들뜨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이 신기한 댄스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됐거든요. 제시카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잠실 야구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제시카 외에도 몇 명의 한국인들이 함께 있었죠. 제시카는 미안한 듯 설명했어요. 그녀가 마침 스포츠 관람 동아리 회원들과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라는 말에 제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무슨 동아리일까 궁금해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제시카가 설명을 이어갔죠. 그녀는 한국의 스포츠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이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해요. 매달 회비를 내고 정식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말에 저는 그녀의 열정이 꽤나 진지하다고 느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시카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동아리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는 동아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한국 특유의 교류와 신뢰 문화 때문에 형성된 거래요. 그러면서 제시카가 들어준 예시에 저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서울의 한 커피숍에 가서 가방, 노트북, 신용카드와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자리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물건이 다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대요. 저는 놀라다 못해 황당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시카를 쳐다봤어요.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묻고 싶은 걸 겨우 참았죠.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의 이런 높은 신뢰 수준은 제게 너무나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시카는 이런 문화적 특성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봤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기업 문화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가 서구권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 사회에서 동아리 문화를 잘 작동하게 해주는 문화적 전통이 서구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미국과 한국의 신뢰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났어요. 제시카도 이 문화에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깊은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제시카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야구장 앞에 모여있는 동아리 회원들을 보니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보였죠. 그들은 각자 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응원 도구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이런 한국 사회의 신뢰와 유대감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한국 문화에 섞여서 유대감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야구장에 들어서자 관중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삐끼삐끼 댄스가 시작되었죠.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같은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제시카가 설명하길 이 댄스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대요.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이 댄스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임을 깨달았어요.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사로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야구장을 나서며 저는 이제 겨우 한국 취재의 첫걸음을 뗐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동시에 한국의 동아리 문화가 이렇게 깊고 의미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삐끼삐끼 댄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응원을 하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노란빛의 음식에서 나는 자극적인 냄새가 제 코를 찔렀죠. 자세히 보니 치킨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경기 중에 이런 음식을 먹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핫도그나 팝콘 정도가 전부인데 이렇게 본격적인 음식을 먹다니요. 그것도 경기장 안에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놓인 커다란 맥주잔이었어요. 경기장에서 술을 마시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야구장이 순식간에 거대한 술집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경기 중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건 절대 안 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치킨을 뜯고 맥주를 들이키면서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무리 흥이 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며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궁금해서 이게 가능한 거냐고 제시카에게 물어봤어요. 제시카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독특한 응원 문화라고 설명해줬어요. 치맥이라고 하는데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으면서 응원하는 거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어지는 제시카의 설명을 듣고는 저는 뒤로 넘어질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치킨 가격이 2만 원대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야구장 티켓 가격도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제시카가 알려준 바로는 미국 야구장 티켓의 평균 가격이 209달러 한국 돈으로 약 28만 원인데 비해 한국은 가장 비싼 좌석도 8만 원 정도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야구 콘텐츠가 미국에 비해 3배 이상 저렴한데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3배나 많다니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데다 치맥의 삐끼삐끼 댄스까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한국의 야구장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문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삐끼삐끼 댄스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든 한국 스포츠 문화의 매력이라 여겨졌어요. 이런 쉽고 단순한 동작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댄스를 바탕으로 호응을 이끌어내요. 야구 경기가 무르익을 즈음 저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삐끼삐끼 댄스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엄지손가락을 들고 몸을 살짝 흔드는 단순한 동작인데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시카가 덧붙여 말했어요.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의 응원 문화는 락 콘서트 같다고 했대요. 반면에 미국은 화려한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춤을 따라하지 못하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응원하면서 뭘 먹는 문화도 없고 치어리더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게 전부였죠. 제시카는 이어서 한국 야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특히 하나 이글스라는 팀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충격이었죠. 이 팀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최하위를 기록했대요. 그런데도 팬들의 응원 열기는 식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하위 팀인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죠. 제시카는 그게 바로 한국 야구의 매력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승패를 떠나 팀과 선수들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 팬들은 더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자신의 팀을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류현진 선수가 떠올랐어요. 제시카에게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류현진 선수도 하나 출신이래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뉴욕타임즈 스포츠부에서 류현진 선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여러 번 썼었거든요. MLB에서 대활약했던 선수잖아요. 제시카는 류현진 선수가 바로 하나에서 시작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하나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전해줬죠.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다시 한국의 최하위 팀으로 돌아온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제시카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야구의 특별한 점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낸대요. 지더라도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팬들도 행복을 느끼고 좋은 감정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하나의 축제이자 콘서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한국의 응원 문화가 류현진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점점 더 한국의 야구 문화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경기장 안의 열기와 치맥 문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팬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를 직접 느끼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 삐끼삐끼 댄스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기사거리 작성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휴대폰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음악이 나오더니 삐끼삐끼 댄스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고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구나. 기아 타이거즈 이준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다가 춤을 추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저는 제가 취재하러 와서 직접 이런 춤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웃기고 즐거웠어요. 저의 모습을 재미있게 봤는지 제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 청년이 웃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제시카 동아리 사람으로 이름은 지혁이라는 친구였어요. 지혁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삐끼삐끼 댄스 잘하시네요. 저는 지혁의 말에 부끄러우면서도 즐거운 웃음을 보였어요. 지혁은 자신도 일어나서 삐끼삐끼 댄스를 추더니 흥겹게 같이 춤을 따라 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삐끼삐끼 댄스를 추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혔어요. 순간 저는 커다란 스크린에 나오는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미국의 응원 문화는 가족 단위로 조용히 와서 경기를 보고 가는 게 전부인데 갑자기 제가 엉덩이를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흔들면서 삼진당한 상대팀을 조롱하는 춤을 추고 있다니요. 한국 응원객들도 금발의 미국 여자가 삐끼삐끼를 추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나 봐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리에 빨리 앉았어요. 옆에 있던 지혁도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라 했죠. 저는 웃지 말라며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혁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스크린에 자신의 모습이 잡힌 것은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지혁의 말에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한국 야구장에는 키스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키스타임이요? 그게 뭔가요? 지혁이 설명해 주길. 야구장에서 경기 중간에 커플들의 키스 장면을 전광판에 비춰준다고 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아니 무슨 내가 너무 흥에 겨워 춤도 추고 치맥도 먹으니깐 나를 놀리는 건가 싶었어요. 무슨 야구 경기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키스를 한다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혁을 쳐다봤어요. 지혁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죠. 키스타임이 야구장의 특별한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SNS에서는 키스타임 카메라에 잘 잡히는 명당 자리 정보까지 공유된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의 야구장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혁의 다음 말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 덕분에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야구장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야구가 더 이상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 통계를 들으니 더 놀라웠어요. 여성 관중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니 말이에요. 2010년대 초반에 20%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문화가 있다니 말이에요. 치맥부터 삐끼삐끼 댄스, 그리고 키스타임까지 한국의 야구장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순간 전환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야구 문화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이런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하려 노력했어요. 한국의 동아리 문화, 그들의 신뢰 관계, 그리고 삐끼삐끼 댄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한국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지. 저는 제 기사를 단순한 댄스 소개가 아닌 한국 문화를 심층적이고 깊게 탐구하는 형식으로 쓰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저는 이 댄스의 단기간의 폭발적인 인기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삐끼삐끼 댄스를 검색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넘은 영상이 여러 개나 있었고, 틱톡에서는 삐끼삐끼 챌린지 해시태그가 24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는 기사도 보였어요. 이런 숫자들을 보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무엇보다 이 댄스의 핵심은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순간적인 전환을 보면서 문득 한국인의 놀라운 적응력이 떠올랐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야구장에 한번 가본 것만으로도 이미 한국의 응원 문화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저를 순식간에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순간 전환 능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능력은 단순히 댄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재능 같았죠. 생각해보면 한국인의 이런 매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12년에 강남스타일을 떠올려 봤어요. 당시 저는 뉴욕에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외국 노래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 곳곳에서 그 춤을 따라 추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래가 유튜브에서 46억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휩쓸었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52억 뷰를 달성하고 역대 최장 기간 조회수 1위를 기록했어요. 유튜브가 표시할 수 있는 동영상 조회수의 한계치를 넘겨버린 최초의 영상이었죠. 한국인의 매력은 마치 블랙홀처럼 전 세계인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이 전 세계인을 한 방에 홀리는 매력은 흥겨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김예지 선수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뒤로 쓴 채 권총을 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관역을 겨누고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후 한숨을 내쉬며 쿨하게 뒤돌아서는 모습에 전 세계가 매료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에너지와 아우라가 넘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그녀의 영상을 공유하며 극찬했다니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순간 전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야구장에서 본 삐끼삐끼 댄스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한국인의 매력을 발견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는 한국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들의 독특한 순간 전환 능력에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이 제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증대의 핵심을 찾아낸 것 같아 정말 흥분됐거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순간 전환 능력이 삐끼삐끼 댄스나 김예지 선수의 카리스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일과 놀이의 극적인 전환이 인상 깊었어요. OECD 통계를 보니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도 노동 생산성은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2022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5.5달러를 기록했대요. 이는 2010년 대비 무려 24.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이런 능력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문득 자료 조사를 하고 기사를 쓰다 보니 제가 대학교 경제학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도 생각났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시면서 보여주신 슬라이드가 아직도 선명해요. 1960년대 흑백 사진 속 서울의 모습과 현재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나란히 보여주셨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죠. 교수님은 그 사진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예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3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이건 정말 전 세계 유례없는 성장 속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면서 문득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 대부분 장기 침체에 빠지는데 한국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해졌더라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대처는 그야말로 세계 금융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을 받고 나면 수십 년간 그 부채에 시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2001년 구제금융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 2010년 구제금융 이후 10년 넘게 경제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IMF 차관을 모두 상환했어요. 그것도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서 말이죠. 이건 마치 마라톤 주자가 42.195km를 달리는 동안 다른 주자들은 10km도 못 갔는데 결승선에 도착해버린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기업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발벗고 나서서 나라의 위기를 조기 극복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10년, 20년 걸릴 개혁을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인의 순간 전환 능력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삐끼삐끼 댄스의 폭발적 인기부터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했죠. 이제 한국의 이런 저력과 순간 전환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했고 같은 해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한국인의 순간 전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 능력이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켰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삐끼삐끼 댄스부터 경제 성장까지 모든 것이 이 능력으로 설명되는 것 같아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다르긴 다르네요. 삐끼삐끼 댄스에서 한국인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다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 빠르고 강하게 잘 극복하죠. 다른 나라에서 정말 찾기 힘든 순간전환 능력이에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구독자 10만 명으로 순간전환하고 싶어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